안녕하세요. 전 고향 시민 정석입니다.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고양시 주엽동에서 13년 살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천천히 재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썼던 세 권의 책, 참한 도시가 좋다, 그리고 도시의 발견, 그리고 천천히 재생, 이 책 중에 세 번째 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책도 썼고 올해부터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보다 아마 유튜브가 훨씬 더 이렇게 편하고 또 친숙한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제가 안식년, 연구년을 보내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한 달살이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은 도시의 정석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한 달살이를 마쳤고, 그리고 최근에 목포 한 달살이도 마쳤습니다. 하동은 참 매력적인 곳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강 섬진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지리산이 있고, 그리고 소설 토지의 무대였던 이 평사리 들판, 이 악양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들판에 이렇게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데 부부송이라고 부릅니다. 하동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주민공정령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조문환 대표, 또 하동 사람인데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식당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운기 대표라든지, 또 이 고아버거 김경호 대표는 청년 6사람이 그동안에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함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자 해서 하동의 고아리에 내려와서 수제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옛날 그 큰 창고 건물을 잘 고쳐가지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죠. 또 많습니다. 지리산 농부마을 김정태 대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 청년 시절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내려가서 농부가 되었고, 또 농사를 짓다가 파동을 몇 번 겪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 농부들이 이 청년 농부에게 농사가 결코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값을 받고 팔아야 끝난다, 이 말을 듣고 이 농업인 공동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농부마을도 그렇고, 그리고 구례군의 공동 브랜드인 그래구례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구례군 그 간전면에 여러 마을 농업인들의 공동체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지방은 대단히 넓고 또 깊습니다. 아름다운 곳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동에 한 달 살이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여행도 하고, 또 정말 멋진 곳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보냈습니다. 이 놀러와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2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또 인터뷰 내용도 우리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전윤환 PD, 양지영 PD 2사람은, 한 사람은 부산에서, 한 사람은 하동 인근 산청에서 하동에 와서 농촌에서 지금 일하며 살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시골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기쁨, 행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집이랍니다. 양 PD는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세 9천만 원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달 10만 원 정도 이자 부담만 하고 아주 저택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살고 있죠. 우리 전 PD도 시골 농가를 잘 고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하동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게 바로 이 매개마을의 마을호텔입니다. 이 농어촌 이 빈집들을 잘 고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마을호텔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빨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마을호텔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이 지역에 귀촌 하신 분들은 다양한 재능을 발휘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 또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 호텔을 운영할 청년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이 마을 호텔이 전국으로 이렇게 번져가길 바랍니다. 하동 한 달 살이를 마치면서 하동군 윤상기 군수님을 만나 뵙고 제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스케치를 해서 가장 하동에서 불편했던 것은 자가용 없이 지내기가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달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세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관광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게. 이를테면 이 KTX 기차가 쓰는 구례구역, 그리고 구례터미널, 그다음에 피아골, 그리고 또 화계, 그다음에 악양, 그리고 하동읍까지 이 주요 지역들을 마치 서울의 지하철처럼 또는 BRT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주는 친환경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게 다니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또 화계 계곡이 있죠. 그 화계 계곡은 또 거기를 순환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있게 된다면 굳이 자가용 없이도 기차에 내려서 또는 버스에 내려서 대중교통으로 이 하동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목포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목포에서도 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포에 내려와서 창업을 한 6명의 청년들은 유후 컴퍼니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분들은 스튜디오, 사진 촬영하는 곳, 그리고 배달 전문 커피숍, 그리고 또 미디어를 주제로 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하고 인터뷰했던 서동엽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집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결혼도 집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내려와서 서울의 집값의 7분의 1, 8분의 1 정도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명의 청년들은 서울에서 일할 때 못지않게 꽤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죠. 이 고우의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백선재 대표도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열심히 평생을 살다가 목포에 내려와서 행복하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여쭤보니까 서울에서는 먹고 살 만큼 벌어야 했는데 목포에 내려오니까 벌은 만큼만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이 지방 한 달 살이, 목포 한 달 살이를 제가 계획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괜찮아 마을입니다. 청년들을 목포로 초대해서 한 달 동안 또는 6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는,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창업을 하라라든지 일을 하라든지 그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 괜찮아 마을의 일기 청년들 30명이 6주 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다큐 영화가 바로 이 다행이네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포 한 달 살이를 계획하는데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건맥입니다. 건맥. 우리가 이제 치킨과 맥주를 치맥이라고 하고 전주는 이제 가게 맥주, 가맥이 있죠. 이 목포 이 원도심은 건어물, 이 건해산물이 전국으로 전달되는 도매상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들, 이 건해산물 상가 주민들은 이 건어물과 맥주를 이어보자 해서 2019년 가을에 이런 건맥 축제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건해산물 상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예 건물을 한 채를 삽니다. 그래서 건물 1층에다가는 이 건맥 펍을 열었고, 그리고 2, 3층에는 건맥 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 건맥 스테이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목포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렇게 지역 한 달 살이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소멸 걱정을 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매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100만 명씩 이렇게 내려온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온다면 대한민국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지역 한 달 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천히 이 재생 이야기에 앞서서 개발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개발 시대를 살아왔고 이제 재생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나라 개발 시대는 아마 60년대 본격화됐고, 개발 시대는 우리가 신개발을 합니다. 일산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만들고 또 재개발도 했습니다. 서울의 도심부 재개발, 또 이 달동네 주택 재개발, 그리고 또 재건축도 했죠. 이 개발 시대의 아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뉴타운이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져갔던 뉴타운은 이 단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 규모로 더 키워서 했던 개발이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었던 시대였죠.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경제발전, 도시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올라섰죠. 제가 62년생입니다. 70년대 중학생이었던 때 그때 우리나라의 간절한 꿈 두 가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는 국민소득 1000불 시대를 열자였고 또 하나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자. 정말 간절한 염원처럼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1000불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지금까지 오면서 10,000불, 20,000불, 지금 30,000불 선진국에 도약을 했죠. 이 서울의 도시화도 이 개발 시대에 아주 굉장한 속도로 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 서울시 인구는 불과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뒤인 1970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했고 다시 20년 뒤인 1990년대에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어섰죠. 조선시대 4대 문안 한양 도성 안에 머물렀던 서울이 일제강점기에 강남북으로 확대되고 가장 늦게 서울에 편입된 지역이 지금의 강남 서초 지역입니다. 1963년. 이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기 전까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리, 청담리 이런 이름으로 불리웠죠. 1978년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올라갈 때 현대아파트 바로 앞은 소가 쟁기를 끄는 논밭이었습니다. 이랬던 강남이 지금과 같이 이런 번화한 서울의 가장 중심 시가지로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30-40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개발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명박 시장이 시작했던 뉴타운이 전국으로 번져갔지만 생각처럼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실행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뉴타운 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되지를 않죠.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들은 그래서 해제가 되고 이렇게 뉴타운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던 국회의원들 또는 단체장들이 2010년 선거에서 또 대거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문재인 2016년 선거 때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매년 10조 원씩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개발 시대에서 우리가 재생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물건의 재생,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재생. 우리가 물건도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또 리사이클, 재활용하고 업사이클, 재활용합니다. 이 물건의 재생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심스테백이 썼던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라는 동화죠. 이 요셉 아저씨의 오래된 오버코트, 특히 이 밑부분이 다 헤졌죠. 이 요셉 아저씨는 그 옷을 버리지를 않고 밑둥을 잘라서 자켓을 만들어 입고 다니고 또 소매가 헤어지면 조끼를 만들고 머플러를 만들고 넥타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단추를 만들어서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단추가 떨어져서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이야기를 멋진 동화책으로 또 만듭니다. 이 요셉은 정말 우리가 이 재생을 어디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흔히 도시재생을 우리가 건물의 재생이나 또는 어떤 시설, 장소의 재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재생입니다. 우리가 아픈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재생이고 또 죽을 목숨을 구하는 것도 재생이죠. 결국 도시재생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은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을 우리 도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는 거죠. 개발 시대와 재생 시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시대에 우리는 도시를 물건처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굉장히 속도를 중시했습니다. 빨리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중앙 집권 방식으로 합니다. 국가가 계획을 세우면 지방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분업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한 필지 한 필지에 한 채 한 채 집을 지었다면 우리 개발 시대에는 단지가 등장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 공업 단지 한꺼번에 짓는 거죠.
그리고 개발 시대에 우리나라를 경영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철학이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골고루 키우겠다가 아니라 클 때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대도시를 키웠습니다. 서울을 육성하고 부산을 육성하고 서울과 부산을 경부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그리고 경부 축에 국가의 재정 투자가 집중됩니다. 이 경부 축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투자를 안 하느냐,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과연 의도대로 되었을까? 저는 지금 재생 시대에는 이제는 폐기해야 될 전략이 바로 이 성장 거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 거점론은 그렇게 키운 대도시와 대기업이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중소도시를 키우고 자영업자들을 키우고 또 중소기업 같이 함께 상생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대도시들은 블랙홀처럼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중소도시들과 농사노천 시골들은 지금 소멸 직전이죠.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잘 가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들죠. 그래서 재생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가장 먼저 바꿀 것은 우리 도시를, 우리 마을을, 그리고 우리 국토를 이제는 물건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자. 서울 따로, 고향 따로, 인천 따로 개개의 생명으로 보지 말고 서로 촘촘히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으로 보자.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마치 우리 사람의 몸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도시와 국토를 바라보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토는 건강한가? 저는 많이 아프고 많이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머리는 너무 커서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 직전. 따라서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거죠. 작게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한 분 한 분 내 몸 재생부터 우리 마을 재생, 그리고 지방 재생, 그리고 국토 재생,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작년 올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죠. 국토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 지구촌을 살리는 일까지도 이 재생은 이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생명체라 바라보고 어떻게 그럼 다시 살리란 말인가 다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체 도시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일깨워준 분이 계시죠. 바로 브라질의 꾸리티바 시장을 3번 하시고 또 파라나 주지사를 2번 하셨던 단체장 경력만 20년을 하셨던 분이죠. 올해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이 고 자이메 레르네르 전 꾸리티바 시장님은 이 도시 문제를 푸는 3가지 비법을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도시 침술, 그리고 둘째는 공동책임 방정식, 그리고 셋째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이 도시 침술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 수술에 대한 상대어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마치 우리 몸에 배를 가르고 장기를 드러내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는 이런 수술 방식 말고도 돈을 적게 들여서 마치 침을 놓듯이 뜸을 뜨듯이 적은 변화로 우리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 공동책임 방정식은 시민 모두가 도시 문제의 책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풀어야 된다는 의미죠. 실제로 꾸리티바 씨는 전 세계에 이런 3가지 비법으로 이 도시 문제를 멋지게 푼 사례들을 보여주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BRT입니다. 이 간선 급행 버스라고도 불리는 BRT는 이 꾸리티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운영을 했죠.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정말 이른 시기에. 그 당시 세계의 대도시들은 전부 지하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건설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 서울의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의 거의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러니 지방의 도시들의 이 지하철이 흑자를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꾸리티바는 70년대 당시 지하철은 답이 아니다. 지하철보다 훨씬 건설비가 덜 들면서 지하철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땅 위의 지하철을 개발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BRT입니다. 버스를 2대, 3대 연결해서 수용 능력을 키우고 버스가 막히지 않도록 전용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 꾸리티바 BRT의 가장 멋진 이 아이디어가 바로 튜브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금을 지불을 합니다. 마치 지하철과 똑같죠. 이 튜브 형태,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의 땡볕으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해 줍니다. 버스가 오면은 5개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승객들이 내리고
동시에 타기 때문에 버스의 공회전 시간도 줄일 수 있죠. 이 BRT는 지하철 건설비의 20분의 1, 50분의 1 더 많이 아끼면 100분의 1로도 가능한 정말 멋진 해법을 70년대에 보여준 게 바로 꾸리치밭입니다. 또 등대 모양의 작은 도서관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지어줍니다. 돈 많이 들지 않겠죠. 그럼 서민들은 이 등대 모양의 지혜의 등대라고 불리는 도서관에 와서 서로 소통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이 버려진 광산에 오페라 극장을 짓고 그리고 공동책임 방정식으로 가장 멋지게 도시 문제를 해결했던 게 바로 쓰레기 분리입니다. 꾸리치밭은 쓰레기 분리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께 왜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할지를 또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분리한 쓰레기를 주말에 수거 차량에 가져가면 수거 차량에서 쓰레기를 받고 그냥 보내지를 않고 아이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종류별로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필요한 과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꾸리치밭의 녹색 거래제죠. 시민들, 특히 아이들조차도 도시 문제의 해결의 주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멋진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꾸리치밭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몸부터 우리 국토까지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재생의 궁극적 핵심은 사람이다.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재생의 목적이다. 제가 2018년 이 발트 3국 여행을 처음 갔다가 처음 방문했던 나라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였는데 이렇게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마침 호텔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빌니우스 시민들은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거죠. 저녁 8시 무렵. 유럽의 여름은 해가 길죠. 여러 가지 장면들, 잔디밭에 누워서 앉아서 쉬는 분들, 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짚라인으로 강을 건너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 중에 제 눈을 가장 오래 붙들었던 게 바로 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빌니우스의 중학생,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이렇게 묘기를 연습하면서 하다가 넘어져서 막 무릎이 깨지는데도 깔깔깔 웃죠. 그런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제 눈에 떠올랐던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학원에. 저는 학교에 지금 교직에 몸담고 있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미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 가운데 면담을 해보면 자신을 인생의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립대에 합격한 학생들조차 실패자라면 도대체 누가 성공자일까?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과열 교육으로, 경쟁 교육으로 시키죠.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대학 입시, 좋은 대학생들조차도 행복할 수 없는, 오죽하면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까? 우리 재생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개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많이 아픈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만 달러 선진국, 리투아니아는 15,000달러 중진국인데 진정 어디가 선진국일까 다시 생각하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마을도 되살려야 됩니다. 올해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한옥을 사랑하는 미국인이라고 불리었던 피터 바톨로뮤. 이분은 이 한옥을 정말 좋아했던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동서문동 한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자기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온 동네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민들과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마침내 2009년 법정에서 이깁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죠.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법정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피터가 저한테 그럽니다. 정 박사님,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냉장고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고라면 몇 년 쓰고 바꿀 수 있지만 집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고쳐가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20년, 30년 되었다고 온 동네를 다 철거하려고 합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북촌 연구를 하면서 2000년 2월에 가해동 1번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온 동네가 한꺼번에 철거되죠. 우리는 이런 재개발 공화국 그리고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아파트. 그 아파트 안에서 어쩌면 서로 이웃 간에 모르면서 마치 벌집 속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죠. 반면에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살 건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마포 성미산 마을에 가보면 소행주 1호, 2호, 3호, 4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 이 소행주 1호는 9가구 주민들이 먼저 모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내가 그 중에 한 칸을 사거나 또는 세를 들어서 삽니다만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처음부터 함께 살 이웃들이 모이고 이분들이 함께 살 집과 땅을 찾고 또 설계를 해서 각자의 집은 각자의 가구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공간이 많습니다. 이 소행주 1호의 2층은 전부 공유 공간입니다.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공방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살다가 누군가가 연락을 하면 우리 2층 공유 공간 C실에 모여서 우리 치맥합시다. 또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생활 비용을 또 줄이기도 하죠. 은평구에도 이런 공동체 주택이 그리고 또 제주 표선 가시리 마을에 가보면 오시리라는 이름의 공동체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 주택 형태죠. 우리가 되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는 어쩌면 지방재생일지 모릅니다.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는 일이 재생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엄중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이 지방 소멸 위기를 인식했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1800년대만 해도 일본의 인구는 3천만 명, 4천만 명대였습니다. 불과 100년 안팎의 짧은 기간 안에 인구가 1억 가까이 늘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인구를 예측해 보니까 이와 같은 강도로 줄 거라는 겁니다. 지금 2100년 일본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 사이에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된다면 그 귀결은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일본의 인식이었죠. 이렇게 일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게 1990년대 중반 후반입니다. 일본은 이런 위기를 직감을 하고 2000년대 초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보다 11년 앞서서.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와서는 도시재생의 정책을 이제는 지방창생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도시를 재생하라 해서 이제는 소멸위기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려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부흥협력대, 이 도시의 청년들을 일본의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국가가 연봉을 지급합니다. 연봉 3천, 4천만 원을. 그리고 이 청년들은 일본의 지방에 내려가서 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최장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간 청년들의 상당수가 현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지역에 보내는 일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고향 납세 제도를 일본은 2008년에 입법화합니다. 일본 국민 누구나 자기가 매년 내야 될 주민세의 일부를 내 고향에 또는 내가 지정한 일본의 지방에 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절반을 그 지역의 특산물로 현물로 돌려받고 이 주민세를 이듬해 대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는 특정 지방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지방은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또 쓰고 있죠. 이렇게 우리보다 10여 년 일찍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결과 일본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죠. 로컬 지향의 시대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청년들이 대도시 또는 수도권을 떠나서 로컬로 내려가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다. 또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한다.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올 정도로 일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례, 또 지방이 스스로 이렇게 재생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들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만났던 분이에요. 이 아베 아키히코. 이분은 동경에서 일본어 교사 생활을 하다가 연봉이 1억이 넘을 만큼, 그런데 뜻한 바 있어 큐슈 야나가와에 내려가서 지역봉협력대원으로 3년을 일합니다. 비어있던 가게를 카타로 베이스 3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도 하고 또 밥도 해먹고 또 공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준비했던 청년들이 야나가와 닫혀있던 가게들을 하나 열고 있죠. 빵집을 만들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우리에게도 마을의 진화라고 하는 번역서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될 만큼 유명한 도쿠시마현의 카미야마 이 카미야마 마을은 산골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일본의 유명한 IT 회사 위성사무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방송국 직원들이 또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 양복 차림에 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청년들이 카미야마에 와서는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죠. 여유 있게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냇가에 발을 담그고 또는 해먹에 들어 누워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려동물과 놀기도 하고 또 이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하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특히 그 도시에 미코하라라고 하는 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마을을 멋지게 재생시켰던 분이 바로 이 괴짜 공무원, 슈퍼 공무원 별명을 갖고 있는 다카노 조센입니다. 이 다카노 조센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 지역의 쌀을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이 다카노 조센을 모델로 일본 TBS 드라마 나폴레온의 마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하죠. 이 다카노 조센 이야기는 제가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분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따로 이 5곡지 유튜브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시작을 했죠. 이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경상북도 시골에 내려오면 1인당 3천만 원 연봉을 창업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장 2년까지. 만약에 커플이 내려오면 두 사람이 1년에 6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 시골에서 무엇이든 하라는 뜻이죠. 팀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5명까지, 만약에 5명이 팀을 이루면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상북도 지역에 내려와서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창업을 한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리플레이스 팀이죠. 리플레이스 팀은 2017년 이 문경시에 처음 이 시골 파견제로 내려왔습니다. 5명이.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했던 일은 화수헌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한옥 고택을 개조해서 카페와 스테이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했죠.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이 산양면에 있는 양조장 건물이었던 이 공간을 예쁘게 고쳐서 이 산양 정행소, 이 정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양, 특히 문경의 여행객들을 위한 이 여행 안내소로 개조를 했죠. 이곳에 가면 옛날 양조장이었던 흔적들을 많이 남겼고, 그리고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만든 떡과 빵도 팝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이런 작품들 또는 굿즈, 다양한 책들까지도 이곳에서 구할 수가 있죠. 이 산양 정행소 바로 맞은편에 리플레이스 팀이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은 스튜디오입니다. 셀프 스튜디오.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혼자서 또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진을 찍고 그 중에 잘 나온 사진을 또 이렇게 인화해서 주는 스튜디오로 쓰고 있죠. 상주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내려와서 지금 무양주택이라고 하는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원, 민근의 부부. 이분들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커플로 내려와서 이 무양주택을 열고 그리고 작년에 결혼을 했죠. 이제는 부부죠. 이분들은 흔히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카페이지만 한쪽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합니다.
이 카페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도 하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공간들을 일구어가는 멋진 청년들이죠. 영천에 플레이서스라는 회사를 창업한 정승권 대표도 아주 부러운 분입니다. 정 대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간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꽤 큰 설계사무소에서 10년을 근무합니다. 이 정 대표는 이 설계사무소에 입사할 때 꿈이 10년을 일한 다음에는 독립하겠다. 그리고 독립해서는 내 사업을 하겠다. 정말 자신과의 약속처럼 10년이 되는 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 영천에 내려와서 이 플레이서스는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의 이름이죠. 창업을 합니다. 이 정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모듈러 하우스,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멋진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지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천의 시안미술관에 가보면 오픈그린 영천이라고 하는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속에 플레이서스가 만든 이런 목조주택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은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나절 또는 하루 동안 놀고 가기도 하고, 아주 영천의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창업한 또 한 분, 산과보롬, 이 김강산, 김은경 씨는 두 사람은 전혀 고향도 다른데 한 5년 전쯤에 제주도 우도에서 처음 만납니다. 우연히. 그리고 5년여 가까이 제주도에서 함께 일을 하죠. 그런데 이 김은경 씨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다가 이제 몸에 탈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초콜릿을 또 끊고, 그런데 이제 또 금단 증세로 힘들어하죠. 그때 이 김은경 씨가 알았던 게 이 제주도에 빈투바라고 초콜릿의 그 재료에서부터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이 초콜릿 수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초콜릿 만드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이 김강산 씨하고 함께 영천에 내려와서 지금 산과보롬이라고 하는 이런 수제 초콜릿 가게를 창업을 했죠. 아주 인기입니다. 영천에는 하나밖에 없는 수제 초콜릿 가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얼마 전에 이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잘 고쳐서 다시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천에서 또 문경에서 상주에서 만났던 이 청년 창업가들 이야기도 도시의 정석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재생을 할 건가?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이 30여 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5년 당시에는 수도권의 우리 전체 국민의 31.5%가 수도권에 살았죠. 수도권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년 전 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기초지자체 인구는 5만 명을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상황을 보면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금 과반을 넘어섰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비수도권 인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3분의 1이 지금 인구가 5만이 안 됩니다. 제 고향이 전주고 제 고향 가까운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은 이 진안군 행정구역은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700평방키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진안군의 지금 인구는 2만 3천, 4천 명대입니다. 2만 명대. 우리 서울의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옛날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단지, 이곳이 아마 세대수가 9,510세대입니다. 이 헬리오시티에 살고 있는 주민수 세대당 3명만 잡아도 3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진안군, 서울보다 큰 진안군의 인구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숫자보다도 적은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이거는 지난만의 일이 아니죠.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토를 한몸 생명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 국토를 물건처럼 본다면 지금 시골 마을에 가보면 70살, 80살 넘은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마을에 주민이 한 명도 없는 마을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을을 우리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본다면, 그래,
오래된 마을 하나 문 닫고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마치 비유하자면 내 왼손이 지금 기운이 빠졌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오른발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내 왼발이 야 나의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나의 동문자다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를 생명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수도권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온갖 문제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죠.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인다면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국토의 권한, 국토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해법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권한을 이제는 지방으로 돌려드리는 일이죠. 그동안에는 공부하러 또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다시 사람들이 내려가고 또 빼앗았던 권한들을 이제는 지방에 되돌려주는 실질적인 분권 그리고 자치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서울은 서울만 또는 수도권은 수도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서울과 지방이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 이러한 제안을 여러 번 드렸고 서울시는 2019년에 지역 상생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장님들을 초대해서 서울과 지방의 상생 선언 그리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2,400억 예산을 가지고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는 다양한 이 지역 상생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사업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청정지역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을 지방 도시에 보냅니다. 지방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사노촌에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6개월 또는 1년 동안 월급을 서울시가 지급합니다. 월 220만 원씩. 이 청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6개월 또는 1년 또는 더 긴 시간들을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내가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경상북도에서 만났던 이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런 서울시의 청정지역 프로젝트로 상주에 내려와서 있다가 상주에 뿌리를 내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집값 문제입니다. 이 집값 문제는 대책으로 풀 게 아니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증세를 잡기 위해서 집값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집값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 건가? 가장 첫 번째 정책은 국토 정책이죠. 우리나라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수도권에 몰려오고 있는데 수도권에 계속해서 아파트 또는 신도시를 공급한다면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토 정책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평생 안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을 국가 정책의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수도권에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투자들,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GTX를 뚫고 또 지하철을 연결하는 이런 이 과도한 투자들을 이제는 중지하고 그 국가의 재정을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아도 좋은 그런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국토 정책이겠죠. 도시계획 정책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주택 정책, 집값이 이렇게 끊임없이 오르게 되는 데에는 우리 주택 정책의 가장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그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이 너무 약하죠.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최고의 이 재테크 수단이 된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따라서 이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가장 또 하나 취약점이 공공주택이 너무 적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전체 주택의 35%가 사회주택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민들 가운데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71%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내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는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시민들처럼 임대주택의 70% 이상이 살고서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다 합쳐도 전체 주택 물량의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면 임대주택에서 내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임대주택에서 단기간 살고 나오면 다시 또 주택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적주택,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을 많이 늘려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 시대에 우리는 크게 신개발, 재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재생시대에는 작게 채우고 고치고 채우는 크신재에서 작고채로 이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개발 시대 방식에서 이제는 재생시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재생시대에 가장 해서 안 될 일이 저는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면 할수록 그 신도시는 채워지고 그 신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비수도권 인구는 줄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3기 신도시 건설 발표를 하고 또 최근에도 신도시 발표를 계속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더는 신도시를 지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 이런 신도시를 짓고 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논밭이었던 곳이 신도시로 바뀌는데 그 지역의 집가가 내려갈 리 없죠. 거기가 집가가 올라갔는데 이미 거기보다 더 집가가 높았던 데가 내려가겠습니까? 수도권의 신도시를 계속 만들면 강남의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강남을 대체하는 이 신도시라고 했는데 정작 판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강남의 집값이 2배로 올랐고 판교에 입주하면서 다시 2배 올랐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공급하면 가격이 내려가지만 지금 주택시장은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를 더 끌어들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공급으로 결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원주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2개의 신도시를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이 텅텅 비어갑니다. 아마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의지가 가장 강했던 게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옮기겠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중앙 공공기관들을 전부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건 정말 과감한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바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왜 굳이 혁신도시, 신도시를 지어서 옮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 고향 전주에 가보면 도청이 빠져나간 자리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주의 원도심이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전주 바깥에 신도시를 지을 이유가 없죠. 공공기관들을 전주의 원도심에 다 이전을 시킨다면 원도심 재생과 공공기관 이전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풀리고 그 돈이 전부 또 다시 투기 투자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 새 도시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안에 있는 원도심은 비게 됩니다.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중산층들이 빠져나가고 학교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짓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 이거는 마치 이 연쇄 공동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새로 개발하면 여기는 채워지지만 여기 채우느라 이곳이 비고 여기를 채우느라 또 이곳이 비는 이런 제로섬 게임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 재생시대에 이렇게 과거 방식처럼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것들을 이제는 줄이고 가급적이면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인구 위기고 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우리 신혼부부들은 정말 이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우리가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이 애국자들에게 다신공,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자 하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나기도 했죠. 베이비 부머들이 그때 태어났죠. 그리고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로 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었고 급기야 2017년에 이 40만 명대가 무너졌고 2018, 2019, 2020년 이 3년 동안에는 정말 정말 절벽처럼 지금 신생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수에 비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파격적으로 제공을 하라.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기본 5년을 제공을 하고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 한 명당 10년씩 임대기간을 연장해 준다. 그리고 자녀가 늘어나면 집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수가 늘 때마다 평형을 늘려줘라. 그리고 이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줘라. 이런 그 제안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다신공 주택은 굳이 신도시나 신개발을 하지 말고 원도심, 빈집, 빈가게, 빈사무실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공동생활도 하고 공동육아도 할 수 있는 공동체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라. 이 다신공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지자체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6년 이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려줍니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자녀가 둘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죠. 이런 다신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신공을 공급할 때 굳이 새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우리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들 지금 다 이제 30년 연한이 다 됐죠. 그런데 우리 1기 신도시들은 용적률 관계로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특히 대형 평형 아파트들 40평형, 50평형, 60평형 이런 평형, 큰 평형 아파트에 대개는 어르신들 두 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평형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할 때 쪼개기 방식으로 그래서 20평, 30평 나눠서 어르신들은 한쪽에 사시고 남은 공간은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은 임대 수익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반 시설이 단단한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아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재생 방식의 주택 공급들을 찾아보면 많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한쪽은 절절한 결핍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무심한 잉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잉여와 결핍을 서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이쪽은 돈이 또는 공간이 또는 사람이 남아돕니다.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재생 책을 쓸 때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영화가 바로 인생 후르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일본의 노 부부가 정말 천천히 살아가는 이야기죠.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가을에 낙엽을 모아서 푸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 할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할머니는 그 푸대에 담은 낙엽을 땅에다 뿌려줍니다. 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메시지죠.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과일이 익는다. 차근차근 천천히. 어쩌면 과일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을과 도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에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발병으로 부릅니다. 속도만 중시하고 그리고 큰 것들, 클 때만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지금 작은 것들은 너무나 작아져서 이제는 소멸 직전입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들을 다시 살릴 건가? 어쩌면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오래오래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함에 이렇게 소다, 연, 강, 미 이 5개 한자를 새기고 다닙니다. 하나하나는 작아도 그 수가 많고 그게 서로 연결되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생명체의 건강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되고 한쪽에 너무 쏠려 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다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정말 수도권에서 한 해 100만 명씩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국토가 골고루 피가 들고 그리고 시골 마을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의 멋진 도시들의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책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